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6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이시죠.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그 진보 진영을 좀 보면은 웃음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독이 좀 터졌다는 느낌. 저도 사실 지금 오늘 준비 원고가 거의 없고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열심히 최근의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이제 그동안 어떤 김어준이랑 거대한 댐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워낙에 좀 상징성이 있고 워낙 거대한 힘이 있으니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뭔가 좀 어긋난 행동들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뚝이 터진 느낌.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권력 투쟁이라기보다 이제 권력 투쟁이죠. 헤게모니 투쟁 같은 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와 그 주변 사람 그 겸공이 미는 어떤 그 정청래 대표 플러스 뭐 그 저기 친문재인 세력과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쪽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찹찹한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민주당을 때려도 사실 지금 타격감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면 사실 이게 국민들 눈꼴을 쉬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도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다. 약간 이런 상황을 봤고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심지어 보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싸워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좀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 내 진영 내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워낙 이렇게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분이 더 커지고 있는 느낌도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그 야당에 대한 긴장이 조성이 된다면은 이럴 일이 없는 건데 그 선거를 앞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 다툼이 더 극화되고 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오래 앓는 지인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앞에서 막 이재명 욕하잖아요. 의원들이 사석에서 야 잘한다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지방선거 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 경남은 말할 거 없고 대구도 심상치는 않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좀 격가지 얘기긴 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어쨌든 잘 해 나간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 정도는 한번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 기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그전 이제 대선 결과 나올 때부터 이제 했던 분들도 있죠. 사실 이제 그때 정규재 전 주필인가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제일 문제가 민주당이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하고 그 잔당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다음 집권을 위해서 한 몫을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을 잡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경쟁할 세력이 없고 이런 와중이면 이게 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향후에 뭐 이제 대선까지 내다보고 이 좀 내부적으로 자기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 누가 정권 잡을 거냐를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1년 좀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초반부터 이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혹자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일본식 정치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자민당이 독주를 오래 해왔던 사실상 그 내부에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화적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유튜브 진행자로서 여러 방송도 이제 출연도 하고 재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영의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상당한 이제 이 다툼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실제로 채널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일본식 그 교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본에는 사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일본 자민당처럼 이른바 캐치올 정당, 그러니까 좌에서 우까지 모두 잡아내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파들이 있고 그 계파들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이념적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런 가지고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근데 총재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총재 선거를 이기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면 민주당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뭐 이슈들이 매일매일 되게 놀랄만한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 이슈들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이런 거까지 싸우지 치고받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최민희 의원 뭐 강퇴당한 내용도 보면 이제 그게 김어준 씨 그 방송에서 그 KTV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 몇 차례나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거를 이 국회 과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게 딱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책으로 내놨다는 게 그 카메라 요원들 좀 늘려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도대체 이 이슈 자체가 짜치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이런 좀 한심하다는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빅스피커라고 하는 뭐 진짜 유튜브들 영향력이 큰 유튜브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유튜브 씬에서 특히 정치 시사 분야에서는 가장 큰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겸공이라고 통상 부르죠. 김어준 씨가 운영한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독자 수가 231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아마도 4만 명이 빠져가지고 227만 명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아까 김준우 선배가 일례를 들어주시지만은 제명인의 마을에서 최민희 의원만 강제 탈퇴를 당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렇게 뭔가 강퇴를 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그 진영 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목도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게 단순한 팬덤 갈등인지 정말로 민주당 내 권력 갈등의 본격적인 서막인 건지 이걸 많이 궁금들 해야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덤 갈등은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당연히 권력 투쟁이 이제 서막도 아니고 이제 권력 투쟁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네. 그게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한테 드러나지 않았고 뭐 저도 뭐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눈여겨본 건 지난해 저희가 했지만 그 합당 무산 과정에서 갑자기 이걸 왜 꺼냈지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한번 이어봤어요. 이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좀 어긋나는 행보들을 많이 한 것 자체를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뭐 1인 1표제에서부터요. 본인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튀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합당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뭐 합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어준 그 씨가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뭐 당연히 선거 앞두고 힘 합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민주당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근데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다른데 김어준 씨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친문이고 이때 친문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상징 기호를 가지고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제가 보니까 이재명 자기의 이게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점점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영향력이 안 미치고 근데 국민들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특히 거기서 이제 이번에 그 조국 대표가 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앞서는 다음에 권력 교체를 해야겠다 민주당. 그러려면은 내 뜻과 내 말과 서로 좀 협력이 잘 되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생각한 게 조국 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당을 시키고 안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이제 합당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도 안 돼요. 2% 안 되죠. 2% 안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2% 왔다 갔다 하고 네. 각 지역구에 나와서 물론 단체장은 하나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금도 조국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이미지도 많이 좀 안 좋게 변화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합당을 해서 그 간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지방선거는 민주당 압승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니까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이제 주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조국 대표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그 지금 상황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당장 조국 혁신당이 몇 개나 먹겠어요. 근데 합당해서 들어가게 되면
곳곳에서 좀 이렇게 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네. 조국혁신당 자체도 좀 새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어준 대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왜 조국 대표 사면대에서 나왔을 때 바로 대선 나가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그러니까 김어준 대표는 자기의 패를 그때 깠다고 지금 그때는 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네. 1년에 벌어지는 지금 보니까, 상황이니까 네. 아 그때 자기 패를 빼고 까고 거기에 따라 지금 밟아나가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또 뭐냐면 김어준 씨가 그거로 끝나지 않고 김민석 총리를 줄기차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는 누가 봐도 다음에 당대표 나간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후보잖아요. 유력 당권 후보인데 이 양반을 굳이 서울시장 후보에 넣지 말라는데 넣고 내 맘이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네. 김민석 총리한테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대통령 순방 중에 그 중동 관련 대책 안 하고 뭐였냐 뭐 아버지 없는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버지 없는 가장이라고 했나요? 가장 없는 자식이라고 했나? 비슷한 표현이었던 예,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에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김민석 총리를 계속 이제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아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 KTV 사건도 이렇게 그냥 정치적 음모의 영역으로 던져놓고 지금 그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그 딴지 게시판 이쪽 사람들은 이게 다 뒤에 총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계속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거. 그럼 김민석 총리가 힘이 빠지면 누가 대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연임 의지를 내보내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되는 거는 김어준 씨는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권력 투쟁이다.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 선수가 개괄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본인 생각 중심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논란의 중심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김어준 어떤 사람입니까? 여권의 뭐 빅 스피커죠. 그래서 뭐 이분 보니까 이제 뭐 홍익대 공대 졸업하고 난 뒤에 포철에 입사해서 해외 영업부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뭐 깝깝해가지고 8개월 만에 박차고 나와가지고 무슨 사업 좀 하다가 이제 98년이죠. 1998년에 이제 딴지일보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사죠.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창립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 라디오 딴지 라디오 운영해가지고 당시에 뭐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쯤에는 좀 이게 주춤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2011년인가요? 팟캐스트에서 뭐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했던 걸 아는데 그 진행하면서 이제 사실상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고 2016년에 그 TBS에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하다가 2022년인가 하차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이름 거의 비슷하게 해서 김어준 뉴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원체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권에서는 이제 뭐 여권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이 이제 충정로에 있다고 해서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그 불릴 정도로 뭐 그 영향력이 크고 그 아까 구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구독자 수가 좀 빠졌다고 해도 지금 뭐 228만 명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아침에 하는 그 생방송 동시 시청자 수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한 25만 명이 보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는 사람이 거예요. 봤죠. 네. 뭐 이게 전파력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아침마다 이제 그쪽 김씨 유튜브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뭐 줄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김씨가 아침에 하는 이야기가 아침 지령이라고 그러는 게 아침에 하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게 그날 여당의 어떤 대응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비슷한 성향의 그 유튜브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 방향성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핵심 지지층을 움직여가지고 당론으로까지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 아침 지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분의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약간 지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난 대선 전날이죠. 전날에 이 김어준 씨 방송 거의 1시간 정도 출연해가지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으니까 네. 보통 보면 뭐 그 전날에는 이제 이른바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때 출연하는 게 보통 그 상례였는데 그걸 깨고 이제 출연할 정도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 지난 이제 당대표 당선 때도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큰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주의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김어준 씨의 출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진해 출생이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상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학을 다니다 졸업해서 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매체 창립을 했다고 하셨는데 김어준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 규정을 이렇게 하게 된 그 시기가 97년 DJ가 이제 뽑혔던 대선이었던 것 같고 그때 본인이 전한 일화 중에 하나가 보면은 외할아버지 생신 때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본인이 경상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IMF 책임과 역사적 당위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DJ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친척들이 전마가 미친나라고 이렇게 성토를 했다라는 일화를 전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김어준 씨는 지금 여권의 큰 스피커로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 왔는데 그전에는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일부 실수라든가 실언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김어준의 말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큰 책임에는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 이게 좀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많이 어긋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합당 그것도 그렇고 벌써 좀 그냥 핫하게 들어가면 어제 오늘 상간에 나온 그 장인수 기자가 겸용호에 나와서 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 공소 취소를 검찰하고 거래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던 거 이게 지금 겸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확인이 됐는지 이제 이 보도에도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살짝 제쳐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또 이런 것 말고도 뭐 강박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객관강박. 객관강박증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자 이러는데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개찌를 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수 사건, 장인수 씨 이제 보도를 보면 제가 장인수 씨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취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자는 다 누구나 특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더라 저희도 정치부 오래 했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취재원이 밝히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대신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하니까 쓰지 그 감당 안 되는 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실수들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장윤수 기자만 해도 기자 생활 꽤 오래 한 중견 기자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사실상 거의 뭐 대통령이 정말 이 짓을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아마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정도 보도를 했으려면 본인이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근데 크로스 체크를 했고 이 정도면 이제 자기가 취재한 소스가 누군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못해도 밝혀야 되는데 좀 그런 이러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다 정도네. 그거가 없어요. 네. 일단 없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장들한테 막 했다는데 저도 제가 그거는 뭐 검사장들한테 검사장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을 맞춘 사람들도 아닐 거고 전혀 아니죠. 네. 정권하고 오히려 적대적일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거기다 먹잇감을 던져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사람을 거기서 특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특정하는 사람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내 대통령 이거 대통령 뜻이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떠올랐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봉욱 민정수석, 김민석 총리 이 세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봉욱 수석이 검찰하고 가깝지만 대통령하고 거리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무하죠. 그러면 둘로 특정이 되는데 정성호 장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누구가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건데 저는 그건 좀 더 말이 안 되는 것 그럴 일이 같아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정도 하면 감당할 정도가 되려면 이거를 충분히 취재를 하고 아니면 충분히 취재를 했으면 이걸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한테 이거 맞아? 제차 3차 내가 이거 보도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보도를 하려고 맞는데 상대방이 마지막에 발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뭐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 하나에 의존해서 쓰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치권인데 본인이 그럼 적어도 그걸 말해준 취재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너 보도해라 이런 정도의 동의는 얻어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하고 이렇게 이거 읽어보니까 저 같은 오래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구조겠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윤수 기자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가타부타 뭐라고 막 비판을 하기보단 보도로서의 어떤 그 완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게 김어준 씨가 과연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몰랐다 그랬어요. 네, 사전에. 그건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음. 하는 얘기다. 기자는 패를 먼저 안 깐다 이러는데 제가 이 세계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웃기던데. 그 네, 얘기 듣고.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이게 자신의 채널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겸공이라는 거는 온 국민이 보는 채널이고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려면 먼저 김어준 씨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양해 없이 나간다는 거는 김어준 씨가 무책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제가 부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책임 정도는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감당해야 되니까 거기서 세운 거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엔 장인수 기자가 그걸 미리 얘기 안 하고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인수 기자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어느 채널에서 이거 전에라도 내가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뭐 내 귀에 도통장치가 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몰랐을 리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김어준 씨 태도를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놓고서 어제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취재가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발을 빼는 것 같이 하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잘 안다. 이거 역공장이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발을 또 빼는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려고 예. 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본인이 장작을 다시 떼더라고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도 33년도에 발견해졌다. 그래서 그럼 이게 대통령 탄핵하고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보고 그동안의 모든 게 다 그냥 확 묻혀버려요. 아 이건 진짜 한판 붙자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뉴스공장에 비하면 작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현직 기자들이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연을 할 때는 사전적으로 제작진한테 뭘 얘기하겠다고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내와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취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전적인 상의라는 것은 원래 이 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 시청자들 약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자기 채널에서 뭐 장인수 기자가 깔 수 있겠죠. 뭐 네. 저희 갑자기 단독입니다. 내 맘이니까 내 채널이니까. 근데 이거 국민이 막 동접자가 25만 명이 넘는 채널이고 이렇게 큰 사건을 장인수 기자가 과연 그 김어준 씨 동의를 얻지 않고 발표했다면 장인수 기자가 그 인격 파탄자이거나 아니면 다시는 믿지 못할 사람이니까 벌써 이 씬에서 퇴출이 됐어야 돼요. 그 그렇죠. 논리대로 하면. 근데 네. 장인수 기자가 지금까지 어쨌든 자기가 신뢰를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음. 그 정도 말을 안 해주고 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쨌든 김원준 씨 극구 부인하니까 그 상황을 지켜볼 요량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사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명으로 기사는 나가지만 그 기사를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거는 회사에서 층층시야로 하는 게 경향신문의 기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어준 씨는 마치 이제 그 화자가 사실은 준비해온 단독을 할 때는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 모집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장인수라는 기명으로 이제 사실상 보도성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뒤늦게 이제 발 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김어준 씨랑 그 같이 있던 뭐 주진우 기자인가요? 그 얼굴들이 약간 안 조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으려고는 안 해요. 물론 이제 김어준 씨가 뭐 그거 이게 뭐 혹시 대통령 파리 안에서 요새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것도 보이는데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반응들을 보면 조금 전에 구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발을 빼기 위해서 미리 좀 깔아놓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용욱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 가정의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뭐 조사를 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까지 엮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관련 없다고 이렇게 발을 빼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르긴 모르겠죠. 장인수 기자한테 모든 걸 덮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 말한 게 사실이면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무슨 뭐 특검도 하자 그런 그러고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김우준 씨가 자꾸 발을 빼는 건 자기까지 엮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그 구유영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거꾸로 생각해 저희 예전에 뭐 경향신문 역사에서 네. 보면 뭐 정권에서 조사를 들어오는 경우가 오. 있고 무슨 근데 기사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러면 사실 그건 언론 탄압하는 거겠지만 그거 가지고 조사를 들어보면 쓴 기자도 잡아가지만 편집인 잡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옛날 60년대 보면 그렇죠. 그 네. 책임을 그걸 진다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가 매체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나는 뭐 이걸
자리만 빌려줬을 뿐이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 워터게이트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가뜩이나 이제 지난 이 합당 과정에서 이 김어준 씨가 너무 이렇게 민주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특히 그거는 약간 좀 프레임을 짜가지고 움직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합당 과정에서 그게 한번 터져 나왔고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그 뭐 유튜브 구독자 수 좀 빠지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아까 그 김어준 씨 영향이 왜 조금 떨어졌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들던 게 이게 이제 20년 전쯤에 이제 이른바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이 유미디어가 등장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성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깼잖아요. 맞죠. 독점권.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한 20년이 지나가면서 근데 김어준 씨 경공 뭐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정부 쪽에서 이제 친정부 내지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야당 시절에 약간 빨대 꽂아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사실상의 독점권을 해서 거기서 이제 특종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약간 그런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아닌 것으로 또 변해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그 아까 KTV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조금 관심이 있는 일반인 시민들도 이게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무리하게 근데 정보를 뭐 조작까지 는 아니지만 프레임을 짠다든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뉴미디어의 새로운 스피커들이 이제는 이제 뭐 이용기 자 잠깐 얘기했지만 재래식 스피커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갈래들이 점점 다양하게 나오면서 맞아요. 네. 이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어준 씨 어떤 이 영향력이 아주 뭐 급격하게 저물어 갈 거냐? 그럴 일은 당장 없겠죠. 당장은 네. 없고 그렇다고 당장 여기에 대한 대항마적인 유튜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어렵죠. 지금은 좀 네. 어렵죠. 그래서 다만 냉정하게. 네. 그 생각 좀 들어요. 이 김씨 유튜브 대항마 역할을 누가 하나? 저는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관세 같은 현안이 있으면 다 이게 직접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 X 계정을 통해 가지고 네. 계속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면 뭐 누군 그런 표현을 하던데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지난달인가요? 그 뭐 누구죠? 신문계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왜 이 어디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게 김어준 씨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민석 총리가 순회하면서 뭐 국정 설명한 건 자기가 처음 본다. 어떻게 뭐 이게 세력 만드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X에다가 김민석 국무총리 칭찬을 해요. 국정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국민주권 정부의 시발점이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 방송에서 그 잘못된 발언을 타깃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이제 당 내부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X를 통해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조금 진짜 대통령이 팔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대통령이 그냥 워딩을 덧붙이면서 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가 또 하나 기억되는 게 이제 그 한겨레 칼럼이었나요? 뉴 이재명이 맞아요. 게재했죠. 네. 죄가 없다였나요? 그거를 리트윗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김어준 뭐 저기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올드 친명, 뭐 뉴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 이재명을 이상한 것으로 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뉴 이재명에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막은 측면이 있고 제가 이 구도를 또 말씀드리면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데 일단 그 뉴 이재명이라는 거는 뭐 저는 뉴 이재명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본에 지지했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좋아하게 된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뭐 친문 쪽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보수 중도 보수쯤 되는 또 일부 사람.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는 건 바운더리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뉴 이재명, 뭐 올드 친명 이런 식으로 해서 김어준 총수는 자기가 올드 친명이고 뉴 이재명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분탕질을 친다.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잘 걸려든 게 이제 이현주 의원 옛날에 이제 리박스쿨 발언 등을 과거 발언들. 얘기하면서 네. 저희도 지난번에 뭐 유시민 그 작가 이제 비판하는 유튜브를 했을 때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이현주 리박스쿨 발언 조사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현주 의원을 일부러 타겟으로 삼아서 유 이재명이라는 건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에 대해 평가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근데 이현주 의원이 확실한 거는 그 합당 과정에서나 모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이제 이쪽과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그래서 상징으로 삼아서 이제 유 이재명이라는 게 다 이런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구획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뭐 죄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이 프레임 아와 피아를 프레임은 짜는데 굉장히 고약해요. 고약하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유 이재명 많아요. 그냥 원래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다가 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보수 뭐 태극기 아니거든요. 근데 나 유 이재명이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 다 이상한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올드 친명 뭐 자기가 올드 친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올드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옆에서 좀 이렇게 쓴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불순하다. 네.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진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 이재명의 죄가 없다. 칼럼을 딱 리트윗을 하면서 한번 정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웃기는 건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대통령이 정리를 했음에도 계속 지금 기여를 높여가고 있다는 그리고 것이죠. 이런 그 프레임 싸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입장을 통해서만 그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이 진영 내에서 뭔가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을 또 이제 동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유시민 씨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김어준 씨가 과거에 유시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궁금해서 본인의 저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면은 유시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력 의지가 아주 졸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려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났고 주기적으로 인터뷰했고 지역구 주민으로서 같이 마실에서 만나던 사이고 누님도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유시민에 대한 모든 오해는 그 사람을 불타는 권력 의지를 가진 모사꾼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유시민에 대해 순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과거에 했던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스피커가 결국은 김어준 곁에서 상당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장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먹히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논쟁 과정 속에서 질타를 받는 요인도 됐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할이라는 것이 김어준 씨가 기본적으로 자기 방송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나 힘으로써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간에 뉴 이재명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또 권력 구조를 흔드는 변수 중에 하나로 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차후에 이제 그런 권력 재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섣부른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뭐 김어준 씨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아까 뭐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동접자는 뭐 25만 명, 뭐 4만 명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뭐 가장 많이 보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또 댓글 달릴 겁니다. 아마 기레기들아서부터 해서 뭐 대충 그려져요. 몇 가지 갈라치기 하지 말라부터 하고 뭐 김어준 저기 싸울 때 너희들 뭐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 세력이 탄탄해요. 그래서 이게 뭐 김어준 총수가 갑자기 푹 꺾여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권력 투쟁은 점점 가열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어준 씨로 상징되는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 아니면 그 영향력이 무섭거나 아니면 좀 놀려서 아니면 뭐 김어준 씨가 그동안 뭐 좀 상황이다 이런 비판을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의원들을 좀 줄 세우고 약간 뭐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방송 진행을 좀 한 건 사실이죠. 뭐 의원들 앉혀놓고서 말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은 뭐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상대가 그때만 해도 이제 반대쪽 윤석열 뭐 미친 짓 할 때 그걸 뭐 속 시원하게 조져주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분명히 느꼈는데 이 합당 발언 이후에는 합당 무산 이후에 지금 김어준 씨가 던지는 발언들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고 좀 트집 잡는다는 느낌도 좀 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KTV 사건만 해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좀 잘못하면 사과를 할 줄도 알았는데 사과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말을 말든지 근데 말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김어준 씨가 긁힌 것 같아요. 긁혔다. 그래서 이제 합당 무산에 내 말을 안 들어 긁힌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 말 들을 때까지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는
김진우 기자가 그 대통령이 그 자기 X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대항마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김어준 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그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워터게이터 발언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 저희 같은 언론에서 그거 했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타다 이제 예. 난타. 예. 이 무슨 발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 같아요. 오늘 발언도 굉장히 셌고 지금까지 있던 발언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 나와도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심지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는 사람 이거는 지금 이 유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유 이재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올드 이재명도 여기 들어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겠죠. 근데 김어준 씨로 이제 대변되는 그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강고하니까 이 권력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8월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일전 불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뉴 이재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장 이제 충돌적인 요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발화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뉴와 올드를 가리는 단층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도 굉장한 확신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나는 물론 문재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야. 인터뷰 대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댈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했고 실제로 김어준 씨의 추동을 받아서 두 번의 대선 도전 끝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정치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 모르고요. 그때는 또 이제 보수 정당을 나갔으니까 다만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은 출입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 들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인데 좀 유하시고 좀 우유부단하시다.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정치는 절대 혐오하는 사람이다 안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으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김어준 총수가 이제 충동질을 해서 나온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끌어당긴 건 맞잖아요. 그럼 김어준 총수는 거기에 대해 절대적인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고 계속 방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차례. 본인이 네. 끌어냈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끈 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 게 뭐이냐 그러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많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뭔가 진행을 시켰던 거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소장의 분위기 좋았죠. 네. 그리고 그거는 분위기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좀 어그러진 거지.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한 게 뭐냐 남북 관계도 나빠지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힘을 잃었어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은 평가가 오가는 사람인데 김어준 씨는 그걸 갖다 좋은 거로만 지금 포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김대중 없이 노무현 없고 뭐 저기 문재인 없이 이재명 없다 하는데 문재인 다음에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빼먹으셨죠. 이제 그런 논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담인데 이거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평산책방 지난해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댓글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깨끗해요 댓글창이. 그래서 그래요? 좋은 말만 화이팅해서 보니까 구독자만 댓글을 남기게 바꿔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시스템을. 네, 그래서 댓글창이 깨끗해서 좋습니다 이러는데 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부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떤 기자회견 때인데 모 기자가 저기 좀 강경지 지금 문 빠지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인데 저도 야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나도 정치인으로서 비판을 견딘 사람이다. 양념같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연하게 말했구나.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양념에 본인이 세게 절여지신 거죠. 절여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의연하게 견뎌야 되지 않나. 왜 댓글창을 막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계속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에 뜻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소환을 하고 뭔가 좀 그 어떤 상징 이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군가 세우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은 정치 영역을 관찰한 기자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이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김어준이 뭔가 정청래 대표를 조력해서 이루려고 했던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의 흐름과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조국 혁신당이 가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들이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사 연결된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김어준 대표가 상정하는 넥스트 권력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 중심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합당을 기획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이재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유이재명 내부에 이제 특히 정청래 당권파들을 비판한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비친인지 아니면 그냥 약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툴레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가 그게 나와요. 이제 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조국 뭐 대표랑 해서 뭐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랑 이 정청래 씨가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뒤에는 이제 네. 김어준 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김어준 씨 방송 뭐 볼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잘 못 보는데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또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어디 와서 우리는 모두 노무현의 유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선 내지는 어떤 거를 건드린 트리거죠.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트리거가 나오면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할 말이 논란들이 없어지는 있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딱 밀어넣은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지상 과제. 근데 검찰 개혁이 절대지상 과제인데 그 개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을 다 지상에서 없애자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약간의 뭐 지금 이제 정부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노무현의 한 내지는 이런 게 남긴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니들은 뭐 하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해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흐름에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슨 말하면 그냥 반대되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때 뭔가 프레임을 짜는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이 강성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 강성파의 목소리들이 심해지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거래설까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딱 뭐 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뭐 이용 기자는 고약하다고 했는데 진짜 고약하게 그 프레임을 짜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잘못하면 이거 전당대회 이야기 하셨지만 그 전에 이거 잘못하면 이 지지자들 내지는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유이재명 쪽에서 말하는 게 지금 반명 정선에 본격적으로 커밍아웃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걸 본인도 더 이상 물러설 기미가 없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수습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하도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뭐 요즘은 조용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 수정안 잘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강성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받아서 또 수정할 것처럼 이야기를 열어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수정안, 그러니까 정부안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안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처음에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기간이 좀 있었죠. 그게 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고치자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안이 아니라 정부와 당이 같이 만든 수정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입법 예고를 했고 그 입법 예고를 받아가지고 그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잖아요. 이거를. 그랬는데 그걸 다시 수정하겠다. 그럼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했는데 수정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근데 이거 봤더니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수정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하자는 거죠, 이거? 그거를 이동용 작가가 자기 방송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동용 작가는 보니까 사실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센 발언을 그동안은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했는데 일부 스피커의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고 공포 마케팅.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요. 수정해오면 또 고치자고 하고 언제까지 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준우 기자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저도 얘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짚은 사람이 문학평론가 요새 우리 방송에서 나오시는 함동균 평론가하고 그 철학 유튜브 하시는 예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네. 근데
두 분이 사실은 지난 한 가을부터 계속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분들도 커졌습니다. 커졌고 네.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 주장인데 저는 굉장히 저도 사실 그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 끝내면 사실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사유화했다. 김어준 씨가 뭐라고 사유화했냐면 자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으면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 없었어. 돌아보면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김어준 씨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고 노무현 정신을 해석하는 사람처럼 유일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사유화했다. 사유화해서 자기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팬덤을 구축하고 뭐 이제 뭐 정치적 권력으로 이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의도해서 노무현 정치를 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급한 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던 차에 저도 이 생각을 맞아.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겠거나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김어준 씨가 각종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여권하고 이제 부딪히는 네.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어떤 재료로 삼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우리 유족이다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의식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지는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지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김준우 기자 얘기했듯이 절차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자꾸 꺼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의 100%가 국정의 모든 게 검찰 개혁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그 발목을 잡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장인수 기자가 그 폭로했던 장인수 기자가 주장했던 그 방송 썸네일이 이거더라고요. 검찰 이재명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니야 그냥 이재명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야 이거는 좀 많이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름 썸네일 만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죄명이 뭡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비추는 순간 불쾌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재명 거거든요. 죄명 정해놓고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네.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선을 한참 넘었어.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수위를 막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막가자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실제로 제가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도 뉴스공장 때문에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고 있고 물론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돌출적인 발언들이고 그 과정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 같은데 재밌게도 김어준 씨가 옛날에 Q&A 형식의 그 건투를 빈다라는 책을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질의응답 중에 재밌는 질문을 하나 찾았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일반인이 준 거겠죠. 조선일보 때문에 남편과 싸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답을 했는데 답변 요지가 뭐냐면 편파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답안에 이르는 과정이 저는 딱 본인이 비판했던 조선일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에도 검찰 개혁 관련된 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가볍게 하는 퍼니포라는 코너에서 김용남 의원이 나왔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고 실제 수사 생리에 대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김어준 씨랑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은 박은정 의원을 불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다면 뉴스공장처럼 그렇게 큰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 얘기는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그저께인가 그 방송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 나오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찰 출신 유상영 전 총경인가요? 그분하고 당협위원장이 유상영 그쵸.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이름 안 돼. 이분도 이제 검찰 개혁 지금 이제 강경파 쪽 입장을 네네. 대변하는
분이 나와서 그 마포에서 아마도 지역위원장 하시는 네, 그래서- 이지은 전 총경 아니, 얘기하시는 검찰 건가요? 출신 예. 한 명, 경찰 출신 한 명, 양분함 이렇게 왔는데 뭐 여간 네네. 두 사람 대 한 명인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양분함 의원이 뭐 사람이 점잖으셔서 약간 이거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나름의 논리는 저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검찰 들었을 이야기 때 들어봤을 네. 그런데 그게 보면 약간 일방적으로 그 무슨 말이면 공부 더 하고 오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히 정치부터라는 게 약간 오락적 요소가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합리적인 토론이 될까? 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저 그냥 최근에 본 발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어준 방송 위험하다. 뭐 티끌 같은 얘기를 태산같이 부풀리는 거 이거 누가 했나? 조중동이 했다. 닮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고요. 예전에 조선일보 제가 이제 한나라당 말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선일보가 어땠냐면요. 순진해서 몰랐어요. 처음에 아침에 예전에 그 회의를 하면 이제 자꾸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그 거대 야당이던 시절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월수에는 총재단 회의라는 거래요. 그럼 이회창 총재 앉고 이제 부총재단이 쫙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에는 이제 당사역 회의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원내 대표죠. 그 당시에 원내 총무라고 그랬어요. 원내 총무,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이제 아침에 말하면 옛날에 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저 악필이라 제가 쓴 게 뭔지도 몰라 아무튼 근데 빡 써. 머리가 나빠서 한 몇 달에 알았는데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말하는 게 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러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래서 닮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민주당도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입장을 내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의원들 개개인이 예. 지금 사실은 의견을 그리고 내고 있는 만약에 상황이죠. 네. 의원들 개개인도 몇 명 안 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대통령 보고 워터게이트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손을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나?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정보도 당장하고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친명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소신 발언을 강력하게 했던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뭐 중재위도 가고 실제로 필요하다면은 그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당이 당장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생기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생각도 저는 아까 뭐 잠깐 초반에 최민희 의원 이야기했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 KTV 그 조사하고 이랬을 때 알고 봤더니 별 문제 없고 이래서 뭐 인력 증원해라고 그 의혹이잖아요. 의혹 사실 말도 안 되는 의혹이죠. 음모론이죠. 그 의도적으로 정청래 뭐 대표 영상을 삭제했다.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인력 증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 이른바 가짜뉴스 이런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면 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벌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당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저는 그것도 이게 지금 김어준이라는 뭐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했던 게 그 대통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라는 데에서 총리실 쪽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반박하는 뭐 사실 이렇게 몇 차례를 했고 했는데 거기 보면 기자들이 만약 그렇게 썼으면 뭐 약간 뭐 조치를 강구하겠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좀 이 국익을 위해서 뭐 잘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약간 부탁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김원준 씨 방송의 역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아요. 상당한 역할을 네. 많이 했죠. 사실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이제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다스 문제 그다음 국정원 댓글 사건 집요하게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 언론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게 다뤄가지고 그걸 이제 전면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약간 뭐 김원준 씨가 아까 정파성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팩트보다는 정파성의 문제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과연 반드시 맞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깝깝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효능감을 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분들이 점점 이제 이 의혹을 점점 그냥 의혹을 생산하는 식으로 계속 해야지. 그리고 이걸 계속 생산해서 해야지 이 방송이 유지되고 김어준이라는 권력이 유지되니까 이게 뭔가 선호가 바뀐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초창기 때 뭐 천공이나 건진이나 하는 법사들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무속정권이라고 네.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호개인 부르짖는 고성국이라든가 이 전환길 같은 극우 유튜브들을 하고 뭐 제대로 절여 못해가지고 극우 유튜브들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디지털 무당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니들은 김어준이라는 디지털 무당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까 말하다 멈췄는데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이 정도가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저기 경공의 항의 방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과방 아니 과방이 뭐 상임위에서 가고 뭐 상임위라든가 네. 당장 당 대표가 첫날부터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하는 게 뭐 논평할 가치를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은 이 소소한 것까지 논평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같이 뭐 그냥 제3의 밖에서 봐도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말 윤석열 같이 개판을 쳤어. 그래도 이렇게 없는 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좀 놀랄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온 국민이 좀 약간 좀 시니컬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어쨌든 안심하죠. 안심하고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대통령을 뒷다리를 잡고 작작 끌고 있는데 그럼 집권 여당은 뭘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뉴스 잡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진짜 가짜뉴스면 이거는 그냥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모욕하고 맞아요. 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물론 이게 이제 이 녹화 이후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주말 상간에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네. 이건 집권 여당이 아니죠.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하면은 그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 전 뉴스공장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의견을 뭔가 이제 전달하고 표출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 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다 여당이 된 것처럼 뉴스공장의 지위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서 약간 그 위치 바꿈을 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애정을 뭐 가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나 비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마치 야당 하던 대로 뭔가 구분선을 짓고 우리 안에서도 피하 식별을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일부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간에 오늘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선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한 줄을 하려니까 현타가 네. 오는데 아까 그 이용욱 기자가 잠깐 소개했던 그 한동규 박사라고 해야 되나 이분 뭐 평론가 이분 주장에 제가 이제 뭐 전부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뭐 욕도 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얘기는 좀 와닿는 게 있는 게 이게 시민이 유저고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이른바 뭐 여권 스피커들은 그냥 에이전트 대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이 본인이 유저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을 네. 넘어버리거나 변화하는 시대를 거부하고 이렇게 뭐 약간 그런데 뭐 머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게 과연 그리고 이제 이 무리수가 자칫하다가는 이 지금 여권의 분열까지 가는 상황으로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진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맞아요. 과연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좀 생각나는 게 옛날 개그맨 한 분이 이제 개그 쳤던 게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계속 헛소리하고 신소리 하니까 목을 탁 움켜쥐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앵간 해라이 뭐 이렇게. 아니라 네. 이용 선배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김호준 씨가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그 갈라치기란 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장할 때도 그랬고 현장 기자할 때도 그렇고 좀 여당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의 비판적인 기사를 좀 쓰면 전화가 득달같이 옵니다 회사로 아침에. 그래서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게 맞나 하긴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거대악이 있었으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인데 민주당은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어쨌든 통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타격감 제로인 쟤들 앞에서 갈라치기 하자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럼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갈라치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게 내부를 갈라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어준 씨가 했던 행동들 보면 김민석 총리 공격하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뭐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권에서 가장 앞장서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갈라치기 하는 놈이라고 욕을 먹겠지만 김어준 씨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갈라치기는 누가 하는가? 아, 반문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었고 저희가 이제 김어준 씨의 늘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커리어들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비판할 부분들이 건전하게 비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뉴스공장이 조금 더 건실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원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